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조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저희가 네. 지난번에는 멘트를 뒤에 넣었는데 이번엔 앞에 넣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일단 근황 토크 네. 해볼까요? 네. 3일 전이 수능이었죠? 네. 네. 수능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아, 왜 안 저는 보셨어요? 수능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아, 제가 혹시 특목고 출신이라 가지고. 특목고 출신이시군요. 저는 혹시 학력고사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닙니다. 수능 세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수능을 그때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왜 네. 수험표 가지고 가면 막 할인해 주는 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수능 시험만이라도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귀찮아서 말았어요. 네. 2000 만약 보셨으면은 2007년? 7년? 네. 제가 07학번이니까 6년에 봤겠죠. 2007년. 네. 저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재외국민 출신이니까 네.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네. 저는 전부 수시만 쳤거든요. 수시 6개. 그래서 네. 안 봤죠, 수능은. 그렇구나. 네. 저희 둘 다 그러면 수능을 안 봤는데 그렇죠. 뭐 무슨 얘기를 하죠? 수능에 대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네. 저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외국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네. 시험을 봤어요. 미국에서 온 학생들, 네. 뭐 영국에서 온 학생들. 수시 시험을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있는데 거기서 치는 시험이 또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렇구나. 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 뭐 좀 다른 애들이 치는 거랑 다른 건가요? 네, 많이 달라요. 시험 문제도 많이 다르고, 오. 영어가 좀 더 많이 어려운 편이고, 네. 수학이랑 국어는 좀 더 쉬운 편이고. 왜냐면 외국에서 오는 외국에서 학생들이니까. 왔으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수학과로 들어갔잖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다른 학생보다 잘했는데 그 미국에서 온 학생들은 수학을 진짜 못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진짜 영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국어는 또 워낙 쉬워요. 워낙 네. 쉽게 나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애들이 잘하는데 수학은 진짜 못하거든요. 호호.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네. 수학이 다 갈랐어요. 성적을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예를 들어 막 영어 평균이 80이다 그러는데 수학은 평균 막 5, 60이 나와요. 호호. 네, 근데 저는 보통 뭐 90 몇 점 이렇게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필기 운이 좋았죠. 시험이에요? 네, 그러면? 다 필기 시험. 그러니까 수능이 아닐 뿐이지 뭔가 필기 시험을 보셨다는 거죠? 그쵸. 근데 학교마다 시험 좀 다르고 난이도 차이도 좀 더 있고 또 수능은 보통 뭐 30문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많아봐야 10문제? 20문제 이렇게 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제가 입시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본다. 네. 그 우리나라 한국의 그 수험생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저도 전혀 전혀 네. 안 받고 정말 저처럼 살 수 있는 고등학생이 우리나라에 뭐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면 그러니까 대학을 아예 안 가고 뭐 그냥 직업을 가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특목고면은 과고. 네, 영재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고2 때 입학하는 그런 건가요?
조기 입학을 저희 학교는 또 커리큘럼상 그게 안 됐었어요. 뭔가 체육 과목을 저희는 이게 요새 학점제 뭐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때 이미 학점제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랑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을 하고 몇 학점을 채워야 이제 졸업이 되는 제도였는데 이제 체육을 한 학기당 하나씩 들어서 5개를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원하면 한 학기 빨리 졸업은 되는데 1년 빨리 졸업은 안 됐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5개니까 5학기 들어야 돼서. 네네네. 그리고 대신 중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그러니까 중학생 1학년부터 저희 학교 시험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온 애도 있고, 2학년 때 온 애도 있고, 뭐 3학년 마치고 온 애도 있고 한데, 뭐 저는 3학년까지 다 하고 갔었고요. 이제 1학년이나 2학년으로 온 애들은 아무래도 좀 어리다고 저희가 많이 귀여워해주고 했는데, 1학년인 애가 1명인가 2명인가 있었는데, 이제 애들끼리 막 그랬거든요. 아, 이번에 1학년으로 온 애가 있다더라. 그래서 누굴까? 이러면서 막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학년이니까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애들 중에서 막 찾아봤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다들 뭐 2학년 아니면 3학년인 거예요. 누구지? 이랬는데 덩치가 되게 큰 애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온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그것도 재밌었고. 저희 학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중국에서 저는 학교를 나왔는데 네. 거기에는 한국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로컬 학교도 있고 중국 학생들 다니는 학교도 있고 또 국제 학교도 많아요. 네. 그런데 학교마다 다 학제가 다 달라요. 오. 중국 학교는 뭐 중학교가 4년인가 뭐 네. 그렇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5, 4, 뭐 3이었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미국 학교는 하이스쿨이 4년이죠. 거기는 미국이 맞나요? 그래요? 저 잘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네. 뭐 한국이랑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중국 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학교로 전학을 온다. 아니면은 뭐 미국 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학교로 온다. 그러면은 전부 다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년 내에서도 상당히 그 베리에이션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엄청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네. 반에 뭐 한두 명 정도는 한 살 어리고 또 다른 한두 명 정도는 또 한 살 많고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학생들끼리 근데 막 다 이렇게 어울려 지낸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파벌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것들이 좀 있고 친하게 지내는 애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고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나이가 뭐 그래도 뭐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제가 뭐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뭐 몇 명 있긴 했고 그랬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 중 한 명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았는데 같은 학년에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를 이제 가지고 좀 우위에 서려고. 네네 했군요. 우위에 살려고 하고 네. 좀 인성이 좀 안 좋아요. 인성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뭐 뭘 훔쳤다 막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뭐 그런 거에 이렇게 휘말리진 않았고 네. 또 나중에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좀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 다닐 때 얘기인 거죠? 아니요, 한국 학교 때. 한국 학교 네, 때? 네. 한국 학교인데 그런 뭔가 베리에이션이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를 다른 데서 나오면은 네. 이미 학제 차이가 나잖아요. 중학교가 예를 들어 초중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이 아니라 그 동네에 학교가 많아요. 그 동네에 로컬 스쿨도 있고 한국 학교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고 국제학교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라는 말이죠?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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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학교. 네. 한국인들만 다니는 한인학교. 네. 거길 가면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죠. 네.
왜냐면은 중학교는 다 다른 데서 나오니까. 저는 초등학교는 로컬 스쿨 나왔고 중학교는 국제학교 나왔고 네. 고등학교는 한국학교 나왔거든요. 한인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학제가 어떻게 해서 맞았는데 네. 네. 저는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를 2번 다녔나 막 그럴 거예요. 호. 중학교 한 번 졸업하고 네. 학제가 안 맞아서 중학교로 또 들어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중3으로.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좀 너무 산으로 많이 갔는데 네. 어쨌든 흔히 듣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네. 수능이 또 학생들이 이제 전국의 학생들이 다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국가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만든다. 국가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수능 본다고 하면 저희 뭐 토항은 아무런 그 지장이 없었지만 회사 뭐 한 시간 정도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경찰 아저씨들 그러니까 공권력이죠. 네. 공적인 이제 그런 힘들이 이제 수험생들 막 데려다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비행기도 일부러 수능 시험 칠 때는 안 뜬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뭔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건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게 근데 저는 수능을 안 봤으니까 사실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상당히 그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획일적인 시스템과 단 하루의 시험을 가지고 네. 이제 인간을 이제 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한다. 대학을 보내고 또 대학 자체도 많이 서열화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 수능이라는 거를 그 또래 학생들은 어떤 인생이 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과연 그런 시스템이 괜찮은가 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해온 결과가 이거겠지라는 생각도 있기는 하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날도 어김없이 추웠죠. 맞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수능 날만 추운가? 왜냐하면 수능 전날과 수능 다음 날은 따뜻했거든요. 근데 수능 날 제가 하필 이제 서울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포항도 추웠어요. 포항도 아침부터 추웠고 서울 올라가서는 대낮에 뭐 햇빛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네, 춥더라고요. 따뜻하면은 네. 좀 졸리잖아요. 그 추우면은 좀 뇌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공부를 하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네. 뭔가 뇌 파장 같은 거로 날씨를 조종했다. 무의식적인 네. 그런 뇌파 에너지가 하늘에 닿아서 네, 헛소리고요. 네. 저희 다음 방송에서 다룰 레인맨에 네. 비슷한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간에 네, 이상하게 수능 한파라는 게 지금 여러 해 동안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면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 수업 했던 것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네. 저희 학교 교수님, 인문사회학부 교수님 네.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네. 안 밝히는 게 좋겠죠. 글쎄요. 네, 어떤 뭐 걸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애청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댓글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댓글도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듣고 계시나요, 교수님? 아무튼 그 교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이 네. 어떤 수업이죠? 과학 커뮤니케이션 수업은
말 그대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수업이고요. 네. 그 과학 사회학이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은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긴 하지만, 사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치 중립적이거나 네. 아니면 생산되는 과정이 그렇게 클린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부터 뭐 배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 과학자들은 뭐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뭐 공정하고 뭐 이런 뭐 과학에 대한 4가지인가 5가지 법칙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다 뻥이었다. 각각 이렇게 따져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과학에 대한 환상을 깨면서 시작을 하죠. 네. 그 다음에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대중에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구성주의적 관점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 과학 지식이 아직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나중에 언제 반박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전하기보다는 좀 더 양방향으로 좀 소통하면서 그렇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시면서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같은 학교에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이제 한번 강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었죠. 그쵸. 1시간.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 왜 팟캐스트를 하는지. 그렇죠. 요즘은 네. 유튜브도 유행이고 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 팟캐스트인가? 팟캐스트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랑 또 뭐 SF를 왜 소개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렇죠.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맨 처음에 제가 팟캐스트 이거를 시작을 할 때도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션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절반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SF 작품을 소개하고 같이 덕질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네. 절반쯤은 SF를 통해서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고 또 뭐 다른 과학 관련 팟캐스트 뭐 이런 것도 소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항상 이제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 네.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구자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이 팟캐스트만 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전화. 네, 수학은 좋아하지만 너는 아닙니다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쓰는데 항상 드는 게 쉽게 설명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엄밀하게 뭐 이해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쓰는 게 옳은 건지 이거를 항상 2개 중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들어요. 이게 둘이 양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양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줄을 잘 타야죠. 그쵸. 근데 네. 그게 과연 일단은 어떻게 그러니까 둘을 다 잡을 건지 아니면 둘 중에 뭐 하나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많이 들죠. 네. 그게 저도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대상 청중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가와 네. 그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밀하게 쓰면 쓸수록 이 사람들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그 공사님의 목표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쓰셔야 되지만
또 이제 또 어떤 수학을 그냥 너무 쉽게 표현을 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하면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수학의 매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충분히 느끼고 쉽게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면 뭐 어려운 일이고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고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그런 게 중요한 것 의도와 같아요. 목적을 고려해야 그렇죠. 된다.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네. 네. 재밌는 이야기네요. 이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아마 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댓글 소개. 댓글 소개를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이 조금 많이 밀렸는데 일단 공개 방송 그을 듣고 네. 진구님이 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아 이런 공방을 하셨다니 유유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마 못 오셨던 네, 것 못 같아요.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줄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저희가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AZSPD님이 또 만키 씨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국 히어로 이야기 전통문화 창작 컨퍼런스 후기 플러스 리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댓글로는 컨퍼런스가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K-팝이나 온라인 게임 등 다른 형태로 이미 한국형 히어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C 마블처럼 금세 떠오르는 한국형 히어로가 없는 것은 아직 그 양적 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 하네요. 더 많은 작품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겠죠? 네네. 네. 그리고 차원희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그 한국형 히어로 네. 관련해서 어떤 드라마 작가님의 그 강연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는 떼인 돈을 받아주는 그런 생활 밀착형 히어로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우리나라 민담에서 지나가던 선비나 스님이 생각나는 게 재밌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지나가던 그 스님 1, 선비 1,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김삿갓이라고 하나요? 김삿갓 설화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 설화가 그래요? 있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네. 실제로 많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소설에도 박시전류의 여벌소설이나 임진록류의 가상 역사소설 등 다양한 이야기 소개자들이 있으니 현대에 맞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했네요. 그래서 전형적인 한국적 뭐 이런 김치 워리어 같은 것보다는 그런 게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김치 워리어. 다른 의미로 한국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네. 그 약간 관제의 그쵸.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네. 네. 뭐 그런 관제는 뭐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K-로 시작되는 그런 느낌. 네. K화. 네, K화가 떠오르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니까 그 신암행어사 저는 생각났어요. 신암행어사 전이요? 네, 아니 그냥 신암행어사인데요. 네. 그 만화인데 양인환 씨인가 그분 그 만화인데 네.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심청이라던가 홍길동이라던가 뭐 이런 그 우리나라 전통 설화에 나오는 일단은 이제 주인공도 박문수거든요. 그래서 암행어사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인데 그 암행어사 마패가 어떤 마법 같은 걸 부릴 수 있고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를 같이 섞어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얘기로 풀어냈고 예전에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극장에 가서 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물론 관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전세 낸 것처럼 보긴 했는데 이게 일본 만화네요, 근데. 아니요, 일본 만화가 아니고 한국인이 그린 건데 일본에서 뭐 출판을 한 걸로 돼 있네요, 연재는. 아, 그래요? 네, 월간 썬데이 GX에서 연재를 했다고 돼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연재를 하지 않았나요? 영챔프에서 연재했다고 돼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네, 연재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무위키에는 그로 일본 연재만 나와 있네요. 아, 그래요? 잘못된 정보인. 네. 어쨌든 저는 역시 단행본으로 커뮤니티. 봤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괜찮나요? 뭐가요? 추천할 만한가요? 네, 저는 추천할 만한데 또 싫어하는 분은 되게 싫어해요. 이거는 그래요? 약간 일단 여자 캐릭터는 좀 벗기고 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처음은 되게 장대하게 시작하는데 끝이 좀 용두사미 그런 느낌이 이제 이 작가의 모든 작품에서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가서 힘이 빠지는 그런 작품인 그런 거군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원희님의 댓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금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사오니는 차원희님도 재밌게 읽으셨다고.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김보영 작가의 로고스 갤러리 종로였다고 합니다. 그게 네. 뭐 공기를 얼리는 사람 그쵸. 나오는 거 맞죠? 네네네, 맞아요. 엄청 빠른 사나이하고 그 후속작이죠? 네, 맞아요. 네. 그 만화 요소도 가져오면서 작품만의 재미나 한국화된 설정 같은 게 꽤 즐거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이거 사실 방송하면서는 미처 다 못 읽었었는데 네. 방송 끝나고 이걸 마저 읽었거든요. 근데 네. 되게 좋던데요? 그 로고스 갤러리 이거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작도 그렇긴 했는데 그 빌런을 다루잖아요. 네. 빌런의 탄생을 다루는데 빌런이 어떻게 탄생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빌런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먹혀서 그러니까 네. 그 착한 일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해서 더 이상 내가 어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비폭력으로 내가 네.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는데 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폭력으로라도 이 세상을 바꾸겠다. 좋은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빌런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통렬한 비판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역시 김보영 작가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리고 AZ 스피디님이 우주영화 특집에도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여러 SF 행사와 강연들이 열리고 있지만 왜인지 평일 7시에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직장인은 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포항 영화제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포항 영화제요? SF 영화제 있잖아요. 네네. 네. 그 행사에 대해서 이제 달아주신 것 같아요. 아, 좋은 행사에 참여하고 오셨다고 네. 하신 게.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는 포항에서도 열리는데 네. 서울에서는 더 많이 열리긴 하지만 네. 직장인이 참여하기는 좀 힘들다. 네, 뭐 이런 네. 말씀이겠죠? 그쵸, 네. 네네. 그리고 인간이 꿈을 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고기로 태어나서를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올해 읽은 에세이 중 제일 좋았습니다. 개사육장에서 일하던 저자가 어느샌가 자신이 노예상인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생활을 했던 군 생활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그 추천한 보람이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시다니. 근데 진짜 저는 2번, 3번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정말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책입니다. 약간 저도 꼭 빨리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육성으로 웃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필력이 그 정도인가요? 네, 대단하신지 정말 분명히 네.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짠하거나 아주 좀 비참한 상황인데 그 네. 속에서도 어떻게든 뭔가 유머를 좀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상당히 심각하게 읽으면서도 중간에 막 빵빵 터지고 뭐 이런 게 대단한 좋은 작품이네요. 네, 대단한 작품이네요. 네,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군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나신다고 했는데 저는 뭐 군대를 안 가보았지만 네.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왜 군대라는 게 상명하복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나 어떤 성향 같은 게 없었는데 이런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좀 고압적으로 이제 부하들을 다루게 된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네. 정반대로 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요? 군대에 갔다가 네. 오히려 굉장히 평소에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활발하고 좀 뭐라 그러죠?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사람이 엄청 소심해지고 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군대가 뭔가 사람을 바꾸는 그런 네. 그런 뭔가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네. 저기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나 보다 다른 네. 사람이 돼서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여담인데 네. 그 아기를 낳아야 될까? 아기를 낳아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그 아기를 낳아도 될까? 뭐 하는 또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뭐 관련 얘기를 하다가 네. 아기를 낳은 친구가 자기가 이제 그 아기를 낳고 나서의 소회를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네. 남편이 딱 그게 군대 갔다 온 그 사람의 마인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은 분명히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네. 2번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이고 그 다음에 아기는 아주 이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배우는 것도 많대요. 그러나 2번 하고 굳이 싶지 않다. 굳이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들이 대단히 그 얻는 경험에 대해서 되게 찬양은 하지만 근데 굳이 혹시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는 게 나은 뭐 이런 네 이런 거라고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30분이 넘었으니까 저희 그 네.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수업에서 이제 수업을 듣던 학생 중에 한 분이 들어보셨대요. 저희 방송을. 근데 네. 앞에 그 단신이 너무 길다고 그래요? 언제 본편 시작하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에도 그러고 보니 댓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댓글이요? 페이스북에 네. 저희 수업 들은 네. 학생이 댓글을 남겨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좀 어디에 남기셨는지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네요 지금. 그래요? 네. 네, 찾으면 그러면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아무튼 뭐 저희 네, 네. 메인 순서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여기 노진우. 있어요? 네. 네. 그 총학생회 회장님이신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맞죠. 네네. 오늘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추천해 주신 책 고독 깊은 곳 꼭 읽어보신다고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네.
고독 깊은 곳은 꼭 읽어볼 만한 책이죠. 그쵸? 네. 하우징방에. 네,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네, 댓글 달아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아, 아무튼 드디어 네, 이제 저희 작품 소개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룰 작품은 세븐시즈라는 작품이에요. 네. 세븐시즈는 타무라 유미라는 분의 만화 시리즈인데요. 총 35권 플러스 외전으로 완결이 됐고요. 얼마 전에 한 2018년에 완결이 됐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애니화가 돼가지고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 애니가 앞쪽 일부만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을 둘 다 본 입장에서 애니메이션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인데 만화책이 훨씬 재밌어요. 보통은 사실 애니메이션이 소리도 들어가고 또 네. 연출도 훨씬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뭔가 연출을 좀 대충 했는지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원작의 아우라를 잘 표현하지 못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저는- 보니까 네, 그게 지금 뭐 일기가 나왔는데 네, 그 너무 짧은 화수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만화 이게 35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애니메이션에서 몇 권 정도까지 진행이 되나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거기서 뭐 쉘터 얘기는 나오나요? 쉘터 얘기는 나오고요. 네. 근데 그 훈련소 있잖아요. 훈련소 얘기까지는 안 나왔나? 기억이 그럼 잘 안 대충 뭐 나네요. 중반 네. 정도네요. 중반. 네. 그 정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휙휙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주인공들의 감정 묘사와 성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빠지고 하여간 네 별로예요. 그래서 많이 제가 추천하고 이거 싶지 않습니다. 봤다는 얘기를 이제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는 제 친구가 네.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캐릭터가 너무 답답해서 보다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츠 얘기를 하는 아마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네, 네. 그쵸. 나츠도 나중에 성장을 하는데, 그쵸.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만화책 위주로 뭐 어차피 애니메이션이랑 스토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네 만화책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까지 스포를 해도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네. 음, 이게 35권이나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보통 만화 책방 같은 데 가면은 네. 요즘은 뭐 만화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많이 가기도 하고 네, 가면 다 있죠. 네 이거 정도는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좀 가서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강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뭐 35권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를 뭐 세세하게 다 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요한 사건이나 주요한 장소에 네.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사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게 좀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은 일단 책을 읽으시고 예, 일시정지를 네. 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읽는데 네. 한 뭐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쵸? 밤새서 이틀 정도 읽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일단 이 작품의 대략적인 기호라고 네. 할까요? 네. 그 뭐 설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주 간단하고 요약하자면은 굉장히 한 문단 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간단하고 또 여러분께 익숙한 플롯이에요. 네. 그쵸? 일단은 운석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네. 아주 흔하죠. 흔한 설정이고 네. 그에 따라서 크게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뭐 재가 하늘을 덮어서 뭐 네. 태양빛을 가려서 뭐 빙하기가 왔다. 빙하기가 오고 그다음에 지각 변동 같은 게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침수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인류가 거의 멸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운석이 온다는 것을 인류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이 운석을 아예 미사일로 맞춰가지고 깨는 방법과 그 다음에 쉘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인간들을 수용을 하는 방법과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보험, 만약에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도 인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미래로 보내고 싶다. 네. 그러면서 세븐시즈 프로젝트라는 것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 프로젝트 이름이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 세븐시즈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5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여름만 A, B 팀이 있고 그렇게 5개 팀에 7명씩 그 다음에 여기에 가이드 1명씩을 동면시켜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캡슐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판단하기에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다. 라고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동면 시스템이 풀려가지고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중에 선택받은 이들을 동면시켜서 미래로 보낸 뒤에 이들이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기를 바라는 거죠. 네. 네. 그야말로 근데 뭐 이제 선택받았다고는 하는데 네. 뭐 사실상 좀 강제적입니다. 그렇죠. 뭐 동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여름 A 팀만 빼고는 다들 네.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미래로 가는 거를. 그래서 그냥 잠든 사이에 가족들이 이제 얘네 짐을 거의 꾸리고 납치예요, 납치. 네. 미래로 그렇죠. 납치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족들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동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극적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네. 그래서 그 깨어난 사람들은 그 자기를 미래로 보낸 걸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저 같아도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네. 소중한 사람들과 그냥 이별의 말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먼 미래의 지구가 천국일지 지옥일지 모르는데 네. 이제 거기에 그냥 던져놓고 살고 게다가 자손을 남겨가지고 번성을 해라 뭐 이런 의무를 준 거잖아요. 근데 얘기라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그렇죠.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죠. 또 운석이 떨어지는데 네.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운석이 네. 떨어지는데 너는 내 생각에는 너는 미래로 가야 될 것 같다. 좀 이상한가요? 근데 약간 이게 보안을 많이 유지를 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근데 그런가요? 뭐 근데 가족들이 알면 뭐 그 네. 외전의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네. 그 불상 조각하는 애들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그거 보면은 뭐 보안이 그렇게 엄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물어보니까 다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 자기적인 게 아닌가. 그런 걸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는 좀 자기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오야든둥. 네. 그래서 네. 이 멤버들이 예를 들면 겨울 팀은 홋카이도에서 깨어나고 네. 뭐 다른 팀은 뭐 그 간토 지방이라던가 큐슈라던가 이런 쪽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먼 미래의 지구에서 서바이벌을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 약간 그 15소년 표류기라던가 네. 그 파리대왕 네. 이런 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읽으면서. 왜냐하면 그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 지배자, 압제적인 지배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15소년 표류기는 네. 좀 더 밝은 내용이잖아요. 제가 그걸 안 읽었어요. 밝은 내용이에요. 그래요? 네네. 네. 뭐 소년들이 표류했는데 약간 캠핑하는 느낌으로? 네, 가서 뭐 네. 썰매도 타고 막 그래. 썰매도 타고 그 호수가 뭐 얼어붙던데 그 위에서 뭐 그 얼음 썰매를 탔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밝은 내용이고 파리대왕은 좀 더 어두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좀 더 잘 섞어 놓은 거에 플러스 뭔가 SF적인 생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섞어 넣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흔한 플롯이긴 한데 네. 아주 흥미진진하거든요. 흥미진진한 게 일단은 약간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흔하지만 진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책 그렇죠. 자체가. 네. 그래서 쉽게 몰입을 할 수가 있고 네. 네, 나라면 이제 저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여기서 이 만화의 매력은 일단 정말 다양한 환경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미래의 지구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장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간이 없어지면 우리가 세운 건물이라던가 네. 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방 망가질 거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SF 만화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구가 어떤 식으로 또 바뀔 것인가. 예를 들면 예전에 월드워 Z가 아니고 그게 뭐였지? 무슨 좀비 나오는 영화였는데 나는 전설이다. 나는 전설이다 보면 그 도시가 인간이 많이 없어진 후에 도시에 다시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거기 야생동물들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없어졌을 때 지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와 뭐 이런 게 약간 감이 잡히는 것 같고 그 그다음에 BBC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인류가 그래요? 사라진다면인가? 그게 뭐 네. 인류가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진다면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거 저 책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거 보시면은 그 뭐 몇 달 이내에 도시가 전부 나무로 뒤덮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거네요.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 요거가 아마 그 다큐멘터리랑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기상천외하게 진화한 생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운석이 떨어진 것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 생태계에도 아주 큰 충격을 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충격을 주었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아주 몇 년이 흘렀는지는 사실 정확히 나오지 않죠. 끝까지. 그렇죠. 네. 네, 안 나오죠. 네, 끝까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아주 먼 미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실 인간이 관여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꼭 그 멸종한 생물들도 많잖아요. 네. 멸종한 생물들이 많은가 하면 인간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종들도 많죠. 예를 들면 가축화된 애들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그 만화 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채소, 야채류가 사실은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부드러운 그런 종자만을 우리가 인간이 골라서 몇 대씩 골라가지고 이제 결국 먹기 좋은 품종을 만들어낸 건데 그게 다시 어떤 야생화가 되면은 그건 우리가 먹기에 더 이상 좋은 그런 채소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생물의 진화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븐시즈 프로젝트 안에 뽑힌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그 특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가를 보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년 진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곤 하는데 얘 보면 의사도 나오고 운동선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치가의 뭐 자녀도 나오고 뭐 벤처 사업가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상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기 보면은 그 좀 인텔리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도 그 자기의 외국어 스킬을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한다거나 뭐 다른 외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뭔가 그 자라온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따라서 또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됐고, 네, 뭐가 필요한 능력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네, 그런 서바이벌적인 요소가 상당히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만화가 성장물이죠. 네, 네, 그렇죠. 성장물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공상님은? 아, 이 만화의 주인공이요? 네, 저는 한 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한 명은 아니고 일단 주요 주인공을 꼽자면은 그 나츠랑 네, 또 하나, 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남자친구 아라시? 이름이 아라시, 네. 그 다음에 뭐 안고 이렇게 네 명 네. 정도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나츠랑 하나랑 안고 뭐 이렇게 꼽았는데 네, 제일 그러니까 변화 폭이 크고 그 다음에 자주 조명이 된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이 사람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전개되기도 한 그런 인물을 꼽자면 나츠랑 하나랑 안고였던 것 같고요. 네. 네, 뭐 모즈도 뭐 히든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즈가 모즈 사신. 아, 네, 네. 네. 모즈. 카나베. 네, 카나메. 네, 네. 카나베.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각자의 사연이라던가 뭐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디테일하게 다뤄지고 있고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은 많은데 네, 다 이제 다 읽고 나면 다 좀 정이 가고 네,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고 뭘 좋아하고 뭔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0명쯤 되잖아요, 지금 네네, 캐릭터가. 그쵸. 그런데 그 캐릭터 중에 낭비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낭비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만화를 볼 때, 일본 만화를 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캐릭터 외우는 거였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다 보면은 다,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이게 다 좀 뭔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 개성이 되게 맞아요, 강하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꼭 뭐라 그래야 되죠?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꼭 한 번씩은 해요. 네. 그쵸. 아주 이 캐릭터가 없었으면 헤쳐나갈 수 없었을 관문을 이 캐릭터의 어떤 특기 덕분에 헤쳐나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명 정도가 되고 캐릭터가 30명 한 팀에 8명이잖아요. 7명 플러스 가이드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8명에 지금 5팀이니까 뭐 40명인데 네. 거기서 뭐 몇 명은 이제 죽고 그러니까 그렇죠. 겨울팀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아예 깨어나질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치면은 30 몇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책이 35권이니까 한 권에 한 명은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 35명을 뽑을 때 당연히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고려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집안에 이제 가계도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유전성 질병이 없고 요절한 친척이 없고 범죄자가 없을 것. 그 다음에 건강상으로는 병약하거나 근시이거나 치아가 부실하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부상이나 큰 병을 당했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생식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어느 한 분야에 탁월하고 또 유복하고 평탄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로 뽑았다고 하네요. 공상님은 그래서 혹시... 다들 잘생긴 거였군요. 그렇죠. 만화적 설정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상님은 혹시 이런 조건이면 될 것 같나요? 저는 네. 일단 안경을 쓰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저는 이제 35명 뽑을 때 네. 공상님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제 뽑으시겠어요? 기준이요? 네. 제 기준?
일단은 근데 건강한 게 좋겠죠. 네. 건강한 게 좋겠고. 머리가 좋아야 할까요? 머리요? 네. 아니면 운동신경이 더 중요할까요? 근데 저는 네. 개인이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네. 그 책에 나오는 여름 A팀처럼 무슨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면 네. 모든 사람들이 비상하게 머리가 좋고 뭐 운동도 잘하고, 이거는 좀 뭐라 그러죠? 비현실적인 것 같고, 좀 음, 골고루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골고루.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약간 인맥도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조건을 걸러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많은데 그 네. 중에서 35명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많이 관여를 하고 많이 헌신을 한 그런 사람일수록 이 프로젝트에 누구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발현력이 높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맥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능력보다 네. 좀 역할이라고 하나요? 역할 위주로 좀 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더를 뽑고, 그 다음에 네. 과학자를 뽑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전문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만약 미래에 가서 서바이벌 팀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각자 역할을 네, 정해서.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쵸. 그 여러 명 네. 뽑아야겠죠.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좀 팀으로, 과학자 음. 팀 해서 뭐 네. 3명 정도. 네.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니까 그 네, 훈련소 에피소드가 또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훈련소 여름 A반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가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는 디자이너 베이비죠. 디자인드 베이비, 네, 디자인드 베이비. 뭐 어쨌든 디자인 베이비, 뭐 네, 어쨌든 네, 그 유전자 네.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인조인간, 이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네, 아무튼 유전자 태어, 조작으로 태어난 아이들. 네, 네, 태어날 때부터 네, 얘네가 미래로 보내지기 위해서 네, 길러지고 또 네. 교육받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몇 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 100명이었나? 네, 100명 정도? 네. 네, 우리 아이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네, 결국 7명만 뽑았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는 그 특수 전문반 7개의 전문반을 나눠가지고 그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반 나눈 것도 좀 7개로 나눠져 있죠? 흥미로워가지고 네, 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불반은 발화 방법이나 연료, 그 다음에 화약 사용법, 무기, 그 다음에 수렵이나 격투기 훈련, 숯 굽는 거, 담금질, 도예,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웠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장작에 적합한 나무는 뭔가 뭐 이런 것도 뭐 배웠다고 하고 물반은 일단 무슨 반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불반이 있고 물반이 있고 바람반, 땅반, 동물반, 식물반, 의료반 이렇게 있습니다. 대강 상상이 되실 건데요. 물반은 식수를 확보하고 뭐 치수나 관계를 하고 하수 시설이라든가 수질 오염이라든가 지하수 뭐 그다음에 수차나 그러니까 물레방아죠. 물레방아나 바다에 대한 일반 지식을 배웠다고 합니다. 바람반은 이제 천문이나 지리, 기상을 배우고 또 바람과 공기나 뭐 풍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다루고 여기 글라이더도 타고 날아다니고 그쵸. 그러잖아요. 바람반에 속한 고르리는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특기를 가지고 있고요. 땅반은 이제 토목이나 건축, 그 다음에 지층을 식별하고 광물과 돌을 감식하고 사용하거나 또 농지를 확보하고 그 화산 활동이나 지진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동물반은 가축을 사육하고 질병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고기로 쓸만한 가축을 기르고 각종 부위를 이용하고 맹수의 특성, 그다음에 퇴치 또는 곤충, 그다음에 물고기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해요. 식물은 이제 농경, 그다음에 식물 채집, 생태계와 환경, 약초랑 독초를 구별하는 법, 그다음에 버섯과 해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이용법과 재배 방법과 퇴비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배우고 의료반은 의학 전반을 배우는 거 이렇게 이제 7개가 나눠지거든요. 다른 반은 굉장히 배우는 것들이 세세하고 뭔가 리스트가 많은데 의료반만 의학 전반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네. 아 의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도 있고 네. 의료는 이제 딱 하면은 감이 오잖아요. 저희는 이제 의대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전공으로 뭐 예를 들어 인문이나 이공계 아니면 이과냐 뭐 공과냐 뭐 네. 수학, 물리, 뭐 화학, 뭐 화공 이런 전공이랑은 으로는 이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부류들이죠. 지식들이 네. 뭔가 좀 더 실용적이고 네. 또 기존 어떤 학문 분야로 친다면 융합적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지식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류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게. 이 분류들이 사실은 이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불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예를 들면 얼마나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는가 또는 그러니까 음식을 불에 구우면서 그 영양소의 섭취가 훨씬 잘 된다고 해요. 훨씬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식중독 같은 것도 예방이 되겠죠. 가열해서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밤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불을 피우면. 그래서 불이 여러모로 중요하다는 거를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도 아주 중요하죠. 물을 제대로 못 먹으면 빨리 죽으니까 음식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는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게 화장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수질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화장실이나 그런 그쵸, 것들을. 그쵸. 그래서 화장실과 예를 들면 식수원 뭐 이런 것이 분리가 돼야 되고 화장실이 이제 위생적이어야 병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변을 가지고 어떤 비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문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방위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절기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날씨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예상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이런 것도 여기 보면은 건축 그 능력자가 2명 나오잖아요. 네. 두 명 다 티격태격하죠 네, 항상. 2명 다 여자고 되게 멋있어요. 니지코 맞나요? 네, 니지코랑 란. 네. 예.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그 건설사에서 뭐 일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원래 건축가 네. 뭐였고 그다음에 니지코는 이 훈련소에서 땅반으로서 이제 건축을 배운 거였고 그래서 항상 의견이 안 맞죠. 네. 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일하면서 배운 지식들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실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실무에 가까운. 실무에 가깝고 네. 니지코는 좀 더 이론적인. 네. 그리고 둘이 이거는 되게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뭐 아주 크게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름 A반이랑 다른 팀들이랑 그 동면에 들어간 시기가 다르잖아요. 네. 한 15년인가? 뭐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나오는 17년일걸요 아마. 17년이에요? 왜냐면은 그 하나가 태어날 때가 이제 거의 졸업 때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하나가 17살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시간차가 나는지는 안 나와 있죠. 그냥 왜 미리 지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여름 A반이 네. 다른 반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은 훈련을 받았고 정말로 가혹한 훈련을 받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뒤떨어진 지식이었던 거죠. 네, 17년 정도.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장비도 옛날 장비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좀 자기들이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약간 스크래치랄까요? 네. 그런 자존감? 뭐라 해야 되죠? 자신감? 뭐 그런 거에 좀 스크래치가 나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이 훈련소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훈련소라고 부르면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바이벌 그 뭐라 그러죠? 그 배틀그라운드? 그쵸. 네. 약간 그 배틀로얄? 네, 배틀로얄 네, 맞아요. 배틀로얄 같은 느낌도 나는 게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탈락한 애들이 사실은 밖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좀 스포일러일 수는 있어요. 네, 네. 스포일러 경고를 드립니다. 삐용삐용. 삐용삐용. 네. 근데 사실은 이거 보면서 너무 네. 안 봐도 그냥 뻔하거든요. 드디어? 네, 안 봐도 드디어? 앞부분부터 봐도 그 당연히 뭐 연락 안 되고 그러면은 죽이는구나. 그래서 네. 다 바로 그냥 분위기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인가? 글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사회에 네. 내던진다 그렇게 네. 그러면은 뭐 그거를 또 누가 키울 것인가? 걔네들 그리고 좀 사회성도 그렇게 엄청 좋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네. 교육된 애들이 네. 사실상 좀 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따로 관리를 하려면은 또 네. 뭐 또 귀찮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니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얘네들을 좀 더 몰아 넣어서 더 네.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 넣어서 더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탈락을 해서 밖에 나간 줄 알았던 친구들이 사실은 다 죽었고 이제 죽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더더욱 이제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또 네.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는 이제 완전히 그냥 배틀로얄. 그쵸? 그냥 그 산속에다 다 버려놓고 7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네. 버려두고 또 네. 계속 뭐 위기도 생기고 뭐 네, 산사태도 생기고 불도 나고 네. 뭐 어디 광산에 들어갔는데 광산이 무너지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그게 선생들이 다 그거를 주도한 거죠. 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도록 만든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가 되죠. 네. 앙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가 하얗게 새고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봤고 그렇죠. 또 그 누구냐 그 여자 긴 머리 긴 머리 여자 아유? 아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설정이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중에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네. 이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약속의 네버랜드는 뭐 얘네들처럼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건 아니고 네. 어떤 외계인이 인간의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잡아먹는데. 근데 이제 인간은 이 괴물한테 완전히 졌어요. 완전히 져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어 인간을. 네. 먹기 위한 인간을. 네.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몰라요. 모르고 블러드 차일드가 생각나네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블러드 차일드 그쵸. 그랑 비슷한데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외계인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냥 어떤 기숙사에서 사는데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해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괴물한테 먹히려고 나가는 거였다.
뭐 이런 설정이 그 만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떠올랐네요. 뭐 어쨌든 요까지 이제 훈련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네. 그 훈련소에 마지막에 나갈 때 네. 이제 카나베가 그 선배라고 불리는 요 프로젝트의 관리자잖아요, 사실상. 네. 이 여름 A팀을 이제 키우고 그 다른 팀들을 이제 뽑는 그런 관리자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죠. 그쵸. 네. 네. 자문을 하고 회의를 느끼고 네. 내가 이 세계가 아름답다라는 거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얘네가 그러니까 능력이 좋으면 네.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어떤 서로가 도와가면서 가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세계에서는 훨씬 중요했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 모즈라는 캐릭터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즈라는 캐릭터도 사실 성장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보면은 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예상을 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모즈도 약간 외골 쓰고 네, 좀 그 자기가 생각하는 트라우마가 건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납치당했던 네, 거예요. 납치가 네. 당했고 자기 부모가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거기서. 아, 그랬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거기서 이제 서바이벌을 했잖아요. 그 친구도 산속에서. 네, 산속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네. 서바이벌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카나베라던가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 애들을 좀, 죽이고 막 네, 이랬으니까? 소시오패스적인 것 같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가차없네요. 좀 근데 약간 만화에서는 약간 미화되지 않나요? 되게 저는 좀 영웅적인 그게 캐릭터로?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어떤 거냐면은 감정 없이 저는 좀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저희 봤던 영화 중에서 에드 아스트라의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프로젝트에 몰두되어 있고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네,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여름 A팀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고, 그 사람한테 공감을 안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위험하고, 근데 이런 하나는 잘 자랐잖아요. 그쵸,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었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카나베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카나베가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 네.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이거는 좀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얘기를 했지만 경고를 한번 했지만은 좀 저희가 막 떠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조금 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나메가 역할을 했다고요? 아니 아라시? 아니요. 그러니까 카나메가 마지막이 아니지 중간에 네. 그 아버지 이름 자꾸 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구 아버지? 아, 타카시? 하나 아버지. 네, 타카시한테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그 일반 고등학교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중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구나. 네. 네. 왜냐면은 좀 그 사회에서 살면서 이 세계가 뭐 아름답다는 것도 배우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 여름 A팀이 하는 짓들 보면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카나메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작중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가 아버지가 별로 애정이 없다고 느꼈다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네. 제 생각에는 타카시도 분명 하나를 뭐 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의 뭔가 일환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 인간은 제정신은 정상 아니구나 소시오패스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를 맨날 등산 데리고 가고 주말에 네. 막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좀 여성 캐릭터들이 다양해서 좋았다. 뭐 이것도 있겠네요. 그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여성 캐릭터고 절반 이상인가요? 뭐 그 다음에 그 캐릭터들이 다들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멋있게 보였었고요. 근데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네, 그 질투심이라는 거가 너무 그 작품에서 주요한 그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기제? 질투심? 누가 네. 누구한테요? 예를 들어 아라시가 뭐 타카히로 씨한테 느끼기도 하고 뭐 그 누구죠? 그 류오 따라다니는 여자애. 마츠리? 네, 마츠리가 이제 안고한테 뭐 느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기 누구냐? 나츠가 하나한테 느끼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습니다. 왜요? 너무 뭔가 질투심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이성의 연애주의, 이성의 중심주의 이런 데서 좀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가 소유를 갖는다, 소유권을 갖는다, 내가 지배할 수 있다. 그런 거에서 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나랑 저 사람이랑 사랑을 하니까 저 사람은 아무와도 어울려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뭔가 발생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게 물론 뭐 최종적으로 나가서는 그게 다 해소가 되고 뭐 그런 식이 있지만 그게 작품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기제로 쓰이는 게 보면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반면에 저는 그 아유가 네. 아유는 훈련소 출신인데 그 연애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타카히로한테 너 내 아이를 낳을 남자 후보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후보 2도 정하잖아요. 츠노마타? 네. 츠노마타를 2로 이제 정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랄까 담백한 관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유라는 친구는 일단은 그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런 감정을 처음 이제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쓸데없는 그 선입견 같은 게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뭔가 하나씩 이제 배워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뭐 저런 형태도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아유가 그런 감정들을 네, 점점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네. 저는 여름 A팀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다 캐릭터가 좀 애정이 가요. 다들 좀 한쪽으로 좀 맛이 가 있지만 다 좀 나사가 빠져 있고 좀 정신이 좀 이상하고 그러지만 작품을 보면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안 할 수 없겠네요. 그 안고가 하나를 강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이거 미수에 그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가요? 네, 하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큰 잘못인 거고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그렇다는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해자인 안고도 이런 어떤 약간 격리 상태로 이제 지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속죄를 이제 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괜찮은
괜찮은 전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결말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론이. 네. 그쵸. 그러면 저희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네. 되게 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네, 할 작품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길고 뭐 할 얘기도 많고 네. 사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SF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못했죠. 그렇죠. 여기 그 지구가 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우기와 건기가 일본이 이제 열대화가 돼가지고 우기와 건기가 반복된다. 네. 라던가 그래서 아니면 뭐 사실- 벌레가 거대화된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SF로 본다면 그러니까 뭐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도 SF고 어떤 미래의 지구를 다룬다는 거 그런 것도 SF지만 또 생물 SF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생물상을 보여주고 그 생물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인간이 이런 생태계를 지나치게 파괴하거나 하지 않고 이 생태계 순환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물 또는 생태적인 SF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기와 건기 관련해서도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시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룡 같이 생겼는데 걔네들이 수분이 있으면 탁 살아나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거미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벌레 싫어해가지고 정말 개미도 나오고 네 굉장히 지렁이도 잘 나오고. 그렸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세세하게 네. 개미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근데 네. 잔인한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그건 기억으로. 그렇죠. 네. 네, 뭐 내장이 나오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초반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벌레가 몸을 뚫고 나오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벌레가 알을 낳아가지고 네, 가이드한테 네. 뭐 그런 건 좀 징그러울 수 있죠. 그래서 그 초반에 사실 사람들이 좀 죽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잘 안 죽었던 네. 것 그래서 같아요. 뒤에 가면은 근데 네.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그러니까요. 해요. 그래서 어차피 다 안 살 건데, 죽겠구나 뭐 이런 이런 한 30권쯤 가면은 안 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두 명 하고. 정도는 죽여도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게요. 근데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의 순환 관련해서 일부 개체가 잡아먹히고, 그럼으로써 유지되는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면서는 잘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생태계는 그런 어떤 너무 한 종이 다른 종을 완전히 잡아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 반대로 돼도 안 되는 그런 균형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저기 하나랑, 걔가 누구더라? 의학도, 그 여자애. 아무튼 그 걔랑 친구. 치사랑, 그렇게 세 명이서 지내는데, 얘네가 계속 한 종류의 음식만 먹었더니 병이 나요. 뭔가 알러지 같은. 네. 그래서, 왜 인간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뭐, 한 가지 음식만 먹어도 되면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러면 그 먹을 게 없어졌을 때, 우리가 단번에 멸종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의외로 우리 인간은, 어디서 무엇을 먹든 간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지코예요, 후지코. 그쵸, 후지코. 네. 네,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인간이 진화한 과정을 그린 게임이 있어요. 네. Ancestor The Humankind Odyssey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호호. 거기서 보면은 원래 인류는 뭐 예를 들어 식물밖에 못 먹었는데 네. 게임을 하면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고기도 잡아먹고 막 개미핥기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걸 점점 깨우쳐가는 과정도 이제 그려지고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학자들도 참여를 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고증이 잘 돼 있고 그래요. 와. 그런 그 게임을 해보면은 네.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 한 가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쵸. 음식을 찾기가 네. 자연 상태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 게임 이름이 뭐라고요? Ancestor The Humankind Odyssey라고 되어 있습니다. Ancestor The 네. Humankind Odyssey. 이게 게임성이 막 엄청 뛰어나진 않은데 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아프리카 대륙, 과거의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환경 묘사나 고증이 잘 돼 있습니다. 와, 되게 재밌겠네요. 근데 좀 네. 진짜 원시인을 다루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그 오른손하고 왼손을 쓸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 도구를 잘 못 써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도구를 쓸 수 있고 왼손으로 도구를 쓸 수 있는 거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른손에 있는 도구를 왼손으로 옮기는 것도 일일이 키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게임성이 엄청 뛰어나진 않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막 그 오른손으로 그 막대를 쥔 상태에서 왼손으로 돌을 쥐고 있으면은 그 돌로 나무를 내리쳐가지고 창을 만든다면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거를 막대기 잡아서 돌 잡아서 또 잡는 건 오른손으로밖에 못해요. 물건 잡는 것도 오른손 못하니까 오른손으로 돌을 잡아서 왼손으로 옮긴 다음에 오른손으로 다시 나무 막대기 잡아서 창 만들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귀찮아요. 귀찮고 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그 게임 스트리머들이 요즘 게임 스트리머들 게임 재밌게 잘 하니까 아, 네. 네, 즐기실 수 있어요. 하지 알겠습니다. 않아도. 네.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아무튼 네. 네, 재밌어 보이네요. 그리고, 또, 그 얘네들이 그 옛날에 보관되어 있던 네, 버섯 쉘터에, 포자, 네. 버섯 포자를 실수로 열어가지고 이거 네. 퍼뜨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뭐 동물 몸에도 이제 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외래종이라고 하죠. 네, 외래종이 예를 들면 우리 뭐 황소개구리처럼 너무 네. 범람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불이 납니다. 산불이 나면서 그 동물들이 이 버섯을 많이 없애려고 일부러 자기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옮겨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생태계가 그 자기 나름의 밸런스를 잡는 과정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게 표고버섯이었죠? 네, 표고버섯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철을 먹는 곰팡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냥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그 우주선에서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프대요. 철을 그러니까 먹는 곰팡이가. 항우연에서 이거를 기사를 냈는데 네. 이거는 우주곰팡이라고 해가지고 네. 판넬과 파이프 안쪽에 전산관에 숨어서 성장을 하고 뭐 플라스틱이든 금속이든 유리든 이런 걸 서서히 갉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장거리 임무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내성이 강해가지고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방사선 양보다 200배의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생존을 한대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근데 네. 이해가 가는 게 네. 이런 단세포 생물들은 사실상 암세포가 네. 암세포의 개념이 없잖아요. 없는 네.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몸은 여러 개의 세포로 돼 있으니까 그 중에 네. 하나가 암세포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데 단세포 생물들은 세포 하나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네. 뭐 암세포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네. 괜찮다는 위험할 거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럼 자기가 죽잖아요. 네. 스스로가 죽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생존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생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런 아마 식으로- 그게 아닐까. 인간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그건 것이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유전 정보가 너무 많이 바뀌면 생존을 위한 뭐라고 해야죠? 활동이 안 되잖아요. 단백질을 만드는 게 유전 정보로부터 만드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망가져 버리면 그걸 제대로 못 만들겠죠. 그러면 생존이 안 그러니까 제가 되잖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의 몸은 여러 개로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포들이.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망가지면 사실상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세균들은 하나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의 세포가 망가진다고 해도 그 바이오 필름 자체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하나의 세포로 우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정확히는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 몸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부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도 그걸 면역력으로 떼내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살 수 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개체의 수도 있겠네요. 단위가 뭔가를 보면 네. 인간은 이제 이 모든 세포가 모인 게 하나의 개체의 단위고 네. 그다음에 걔네는 그 개체 하나하나가 그 단위잖아요. 네. 단위인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만큼의 그 우주 곰팡이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이제 방사선을 씌웠을 때 인간은 죽지만 곰팡이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보다 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니면 유전 정보가 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뭐 새로운 연구를 하고 연구 있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아봤었는데, 금속을 먹는 박테리아가, 있어서 요거를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미세 가공할 수 있는 기술로 그 개발을 했다라는 일본의 연구팀의 그 발표가 94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이오 머시닝이라고 명명이 되는 건데 실제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철 산화 세균이라 그래서 치오바틸스 페로옥시던스라는 세균이 있대요. 근데 철 박테리아의 일종이라고 하니까 철 박테리아가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이게 그냥 가상의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는 광산에서 나오는 폐액이나 광물을 함유한 흙이나 뭐 이런 특수 환경에서 살면서 금속 등의 무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특수한 생물이라고 하네요. 물론 작품에서만큼 막 철을 뜯어 먹으면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이게 뭐 느리게, 엄청 네, 느리게. 뭐 하겠죠. 그래서 얘네를 배양을 한 다음에 이 배양액에다가 이 금속 가공을 할 금속을 이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예를 들면 글씨 부분만 이렇게 그 비워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잘 놔두면 이 박테리아들이 그 철을 먹으면서 미세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글씨를 새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2004년에도 하고 있네요. 보고서가 하나 있네요. 아 그래요? 그 내셔널 디지털 사이언스 라이브러리에 나오는데 뭐 철 박테리아의 제철 기구와 응용 해가지고 뭐 검색하니까 구글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는 게 있네요. 2004년에 네. 요게 제가 듣기로는 근데 혐기성 세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 속에서 뭔가 키우는 것 같고, 네. 아, 현기성이래요? 일단, 네네. 뭐, 공기 중에서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산소를 싫어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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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만화 속에서는 근데 이제 그냥 공기 속에서 자라는 걸로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작품에서도 이게 원래는 산소를 싫어하는데 뭐 진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에피소드가 후지호 에피소드인데요. 네. 후지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배가 세로로 설 수도 있고 가로로 네. 이제 항행을 할 수도 있어서 세로로 서면 이제 그 침몰되거나 그 전복되는 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연재해를 극복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후지호는 사실 무기고였죠. 네. 다양한 쉘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인류가 적게 남고 자원이 한정적일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기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였는데 좀 멍청한 생각이었다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무기가 많으니까 근데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희망은 없어지는 상황에서 서로 좀 미쳐가지고 네.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 막 쏴죽이면서 다 같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와 그다음에 핵 탄두가 실려 있는데 요걸 일본 본토로 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인간을 계속 살아있게 하기보다는 그냥 아름답고 깨끗하게 죽이는 게 좋겠다. 라고. 네. 근데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그 일본인들 카미카제 뭐 이런 것처럼 네. 아니면 할복하는 것처럼 그런 죽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작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 뭐 더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뭐 네. 용궁 쉘터 얘기도 상당히 감동적인데 이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로 가는데 사도의 얘기도 네.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여기 보면은 주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애들이 냉동되어 있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주가 있었고 애들이 냉동되어 있었고 걔네가 100 몇 명이었나요? 200명 명이었나? 115명이온가? 네, 제 네. 기억으로. 네. 네. 그 정도라서 근데 얘네를 깨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울 기술을 찾기 위해서 좀 세계를 좀 탐험을 해보자. 다른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근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하고 뭐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깨어난 거예요? 다른 기술인가요? 아, 정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하나는 네. 다른 일곱 그 다섯 팀은 네, 걔네들도 냉동 수면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비슷한 시기였을 것 같은데. 네,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대용량의 뭐, 이런 걸 건조하기까지는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죠. 네. 뭐,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쿠루미가 임신을 하잖아요. 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루미가, 가을팀 멤버인데, 네. 그 주인공들이 발견했을 때부터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아기를 무사히 낳는 것으로 장대한 막이 내리는 거고 정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공통적인 인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정착을 해서 계속 살려면 그래서 일단 물시계를 만들고죠. 그래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라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물 이름이라던가 동물 이름에 대해서도 서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래야만 우리가 각자 뭐를 얼만큼 먹었고 이거를 먹었더니 뭐 괜찮더라 아니면은 좀 뭐 몸이 아프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록을 쌓을 수가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이 팀을 짜가지고 바다팀, 하늘팀, 지상탐색팀, 동물, 식물, 그다음에 물과 집팀, 밭팀, 그다음에 재고관리, 뭐 관리자, 그다음에 경비 뭐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다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공상님은 뭐 결말이 빨라가지고 아쉬우셨다고. 네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 이 작품이 나빠서 아쉬웠다라기보다는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배경이 없는 주인공들도 있잖아요. 배경이 네. 자세히 나오는 주인공들도 있는 반면에 배경이 없는 주인공에 대해서도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렇죠. 히바리라던가 이런 네, 애들이나 뭐 카리타 유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자세히 안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리오 같은 캐릭터는 사실상 뭐 굉장히 그 끝까지 미스터리어스한 캐릭터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류는 약간 네. 안고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캐릭터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완결이 안 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 네.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료가 약간 안고의 안티테제 같은 느낌이라서 료 자체의 개성이라던가 뭐 이런 거 료의 그냥 본심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네, 정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은 그
뭔가 애정이 있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애정이 있는데 그게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좀 이거는 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 연애가 나오는 그런 뭐 연애요. 수뇌물이라 뭐라 로맨스? 그러나요? 로맨스적인 그런 내용들. 네. 그러니까 안 끝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 로맨스적인 내용. 예를 들어 란하고 그 남자 그 유도 선수 카리타? 네. 카리타도 그렇고 또 그 뭐 등등 네. 네 등등 캐릭터들이 아카네랑 갱고로. 네네네 그런 캐릭터들 보면은 아 뭔가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네. 그렇죠. 아, 아카네랑 갱고로가 맞나? 다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카네가 해녀. 그렇죠. 아카네가 그 해녀예요. 해녀 맞군요. 네. 갱고로가 그 동물 네. 그 그리고 후지코랑 반도 뭔가 약간 맞아요. 강했었던 것 맞아요. 같고 고르리랑 하루는 뭐 대놓고 사귀고 네. 마츠 고루이랑 네. 하루를 보면은 좀 완결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다른 캐릭터들의 로맨스는 좀 완결이 됐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하나 같은 경우에 하나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좀 완성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뭐 적극적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능력도 좋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라는 캐릭터도 완성이 안 된 캐릭터였고 네. 이제 그 작품 중에서 많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먼치킨 같은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계를 자각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로서 좀 성장해 나가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요 정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 될까요? 또 더 얘기를 타카히로 얘기도 사실은 네.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는데 타카이로 저는 타카히로 캐릭터가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이 만화에서 제일 좋아하게 된 캐릭터를 꼽자면은 저는 좀 이 캐릭터를 꼽을 것 같은데 네.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주신다면 이 캐릭터에 대해서요? 일단은 이 그러니까 캐릭터의 배경 스토리 이 캐릭터가 여기 오기까지의 배경 스토리가 너무 슬프고 맞아요. 슬프고 너무 슬프고 그 가장 좀 뭐랄까 처절하고 심적 고생을 많이 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네. 멘탈이 대단하잖아요. 멘탈도 멘탈이 대단하죠. 대단하지. 그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15년 동안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네. 이제 주인공들 만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모습 보여주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지막에 또 이런 모습조차도 사실은 완전히 성숙한 모습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런 자기 희생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를 좀 던지면서 네. 뭔가 그 이전에 자기가 살리지 못했던 이들에 친구들, 대한 네. 그런 사죄라든가 보상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네. 모습이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를 이건 약간 좀 왜 하나가 썸을 네. 여러 명이랑 타잖아요. 이제 아라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하루랑도 좀 썸을 타고 그 다음에 네. 그 타카히로랑도 타잖아요. 타카히로는 내가 하나를 보는 거는 그런 연애 감정이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박는데 네. 근데 하나도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하루라던가 그 타카히로한테 약간 얘네가 멀어져 갈 때 약간 섭섭한 감정을 갖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마음이 있었구나. 저는 근데 그런 장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친구로 지내면 되지. 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네.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꽤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도록 많이 하죠.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네. 그래서 세븐시즈가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고 저희가 얘기 안 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들으셨더라도 네. 흥미를 잃지 않으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보시고 저희 뭐 댓글로 네, 감상도 어떻게 남아주시면 생각했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 감사할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저희 방송은 팟빵과 파티와 또 요즘 유튜브로도 올리기 시작했죠? 네. 유튜브로도 들으실 유튜브에 수 서바이벌 있고 SF 키트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고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는 또 만화예요. 만화인데 호시노 유키노부라는 SF 만화가의 만화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